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 정말 폭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폭염, 폭우, 물폭탄, 관세폭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 여름이 끝나면요. 전기요금 폭탄, 수도요금 폭탄, 물가 폭등. 정말 폭삭 늘개수다입니다. 폭발 직전의 불쾌주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견디고 또 견뎌냅시다. 벌써 8월이 닷새나 지나가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너무 숨가쁘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미국입니다. 어허.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한 원숭이 보호소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참전 용사를 위한 이 회복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숭이 보호소가 무슨 회복 공간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눈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원숭이 한 마리가 남성을 보자마자 폴짝 뛰어서 팔에 매달립니다. 네. 그러고는 두 팔을 벌려서 남성을 꼭 안아주기도 어머나. 하고요. 남성도 좋은지 눈을 감고 원숭이에게 얼굴을 파묻는데요. 네. 이렇게 원숭이들이 고생했어, 보고 싶었어 라는 듯 안아주면서 참전 용사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먹먹해지는데 왜냐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해외 영상 보면 원숭이 하면 흔히 그런 영상만 보셨잖아요. 막 관광객 지가 훔쳐가고 가발도 벗겨가고 막 그런 그 못된 원숭이들만 보다가 세상에 저렇게 힐링을 주는 원숭이를 봐도 너무 감동스러운데 근데 우리 이담 아나운서는 반려견을 또 집사님이잖아요. 그쵸. 댕댕이 집사님인데 혹시 강아지들도 이렇게 안아주나요, 주인을? 그럼요. 강아지가 저를 안아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강아지를 안으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혹시 강아지 알아준 다음에 누구처럼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비비고 얼굴 비비거나 털 제가 하질 않죠?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데 네. 뭐 가끔 간혹가다 어떤 집사들은 그렇게 그래, 한다고 그런 데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방송에 나오기도 했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요. 굉장히 다수의 연구 결과 네. 그 반려동물들과 이렇게 교감을 할 때 실제로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얻는다고 해요. 그래요? 또 반려동물과 교감을 한 아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코르티솔 수치가 실제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그래요?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참전 용사도 얼굴에 이렇게 파묻고 심지어 이렇게 냄새까지 약간 맡는 것 같은 세상에. 느낌이 들잖아요. 저게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훈처의 치료보다 이 원숭이와의 교감이 더 도움이 세상에. 됐다라고 합니다. 아하. 해당 원숭이는 거미 원숭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호소의 원숭이들은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 키워지다가 사육이 어려워서 보호소로 오게 된 원숭이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원숭이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과정과 비슷해서 좀 그래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동물이 사람보다 100배 낫다 하는데 정말로 저런 거미 원숭이가 주는 힐링, 그 교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안이 되는 것 같다. 흐뭇한 또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여러분 오늘 진짜 이 이름 석자 정우성 씨 뉴스가 그냥 온 뉴스를 덮어버렸잖아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정우성 씨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한번 깜놀. 난리가 대박 났었죠. 깜놀이야, 진짜네. 그게 벌써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래요? 네, 문가비 씨가 지난해 3월에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네. 사진을 올리면서 아기 사진이 공개된 게 11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정우성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정우성 씨가 이담 아나운서 좀 불만이 많은 거 째려보는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앞에. 그러니까요. 네. 저 열심히 전해드리고 있는데. 농담에 네. 그냥 그 사진 다 보여주세요. 네. 그 사진도 작품인데 보여주세요. 네, 정우성 씨가 네. 그리고선 청룡영화상 시상식 자리에서 본인이 친아버지 맞다라고 공식 그랬죠, 인정을 네. 했잖아요. 책임지겠다라고 네.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우성 씨가 뭐 공식적인 활동은 거의 하질 그랬었죠, 않았습니다. 맞아요. 방송에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정우성 씨가
혼인 신고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난리가 난 건데요. 어. 정우성 씨가 최근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지 9개월여 만인데요. 혼인 신고를 통해서 부부가 됐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좀 잠깐 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지금 혼동되실 거예요.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그 아들이 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발칵 뒤집혔는데 세상에 발칵 뒤집혔는데 지금 오늘 나온 소식이 혼인 신고를 했다. 네. 그러면 그 대상이 문가비 씨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에? 아이의 엄마인 문가비 씨와 혼인 신고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럼요. 자, 오늘 제작진이요.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허.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이제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허. 통화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정우성 씨가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최초 보도한 기자의 이야기로 최근 오랜 기간 만난 연하의 일반인과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문가비 씨와 혼인 신고한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정우성 씨가 만나온 연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연하의 일반인과 혼인 신고를 했고 두 사람이 그동안 뭐 이렇게 사귀는 거를 비밀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지인들과도 자주 만났고 실제로 그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직접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아내가 된 여성은 40대라고 하고요. 또 이것까지 취재를 했어요. 갑자기 혼인신고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임신을 한 거 아닐까라고도 했는데 임신은 아니라고까지 전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연예계의 마당발 취재한 우리 또 나와 계신 우리 안진용 기자님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도 이 질세라 취재 또 많이 해오셨잖아요. 지금 뉴스파이터 위에서. 네, 그래서 저도 일단 소속사랑 통화를 했고요. 네. 먼저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어허. 일단 배우와 관련된 보도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드린 말씀은 없다.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파이터도 시작할 때 지금 혼인 신고가 아니라 혼인 신고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정우성 씨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난해와 이 대응 패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22일 날 문가비 씨가 맨 처음 등남 소식을 전했고요. 이틀 뒤에 정우성 씨가 아버지다란 보도가 나온 직후에 소속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사생활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맞다고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가 일주일 뒤에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와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어떠한 보도가 나왔을 때 정우성 씨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선 어떠한 보도가 나올 때도 굉장히 솔직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편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사생활 영역이라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정확히 맞다 아니다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리고 지난번과는 뭔가 행태가 다른 걸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번에 유부남이 된 게 맞다. 혼인신고가 맞다는데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정우 평론가님. 네네. 합리적인 추정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 안진용 기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아니라면 왜냐면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네네. 혼인 신고라면 쉽게 말하면 정우석 씨가 이제 유부남 품절남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즉각 반응을 했을 텐데 소속사조차도 공식 입장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해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11월 달에 아들과 관련된 어떤 보도 때문에 이정우성 씨가 굉장히 곤혹스러웠고요. 이게 겹치다 보니까 혹시나 과도한 어떤 그런 관심이 집중된다면 일반인인 지금 혼신고를 한 아내가 혹시 다치게 될까봐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해서 뉴스파이터가 이번 최초 보도한 마일데일리 기자한테 네. 그 상황도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기자가 이렇게 전하는군요. 정우성 씨 무엇보다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그런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또 이렇게 함께 겪으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이게 안진용 기자님 바람직한 궁금증, 호기심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런 깜놀할 소식을 접하니까 오랜 동안 이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대체
언제부터 연인 관계였어? 언제부터 사귀었던가? 이게 이런 궁금증이 꼬리에 물 거 아니에요. 사실 정우성 씨가 가장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문가비 씨와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 여성, 이번에 혼인신고란 여성과도 꽤 오랫동안 교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었죠. 그 당시 지난해 나왔던 보도를 보면은요. 그 시기, 문가비 씨와 만나는 시기엔 잠시 헤어져 있었던 시기였고 그때 문가비 씨랑 만났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 여성과는 이미 굉장히 깊은 관계였고 그렇게 만나지 않을 때 문가비 씨를 만난 후에 계속적으로 다시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입장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가비 씨 관련해서 어떤 그때 정우성 씨가 입장을 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질책은 내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자, 이 부분을 왜 다시 되새기냐면은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입장을 낼 때도 문가비 씨와의 결혼, 혼인신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땐 아빠로서의 역할은 다하겠지만 남편으로서 그리고 문가비 씨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발전적인 것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대중들이 느낄 때는 이게 과연 맞는 행태인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왜 이 시점에 혼인신고를 했냐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일단 가장 쉽게 생각되는 게 혹시라도 임신 때문 아닐까 했는데 아까 앞서서 이제 박주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임신은 저도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결혼식 계획이 있는 것인가? 결혼식 계획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혼인신고일까 놓고 봤을 때 지난해 문가비 씨의 아들 출산 후에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고 정우성 씨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볼 때 두 사람 사이에도 지난해 그 등남 소식이 적잖은 그 관계에 있어서 균열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우성 씨의 마음,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는 거는 혼인신고가 가장 유력한 답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물론 이건 사적인 영역인 건 맞아요. 공식 이 정우성 씨의 소속사 입장처럼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소속사조차도 공식 입장을 확인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입장을 내는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우성 씨는 이렇다 할 가타부타 언급, 무슨 SNS 등을 통해서도 입장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주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오늘 터져나온 보도가 메가톤급 파장을 낳고 있는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우성 씨한테는 혼외자, 지난해 이미 혼외자가 있다는 게 다 알려졌고 본인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혼인신고를 했다. 본인이 지인들한테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건 보도니까 정우성 씨의 공식 입장이 제가 혼인신고 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혼인신고 했다는 설로 지금 저희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만. 그럼 보세요. 혼인신고 했다는 게 맞다면 지금 그 일반인인 40대 여성분과 이제 부부 사이잖아요. 그러면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에 태어난 그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양육 그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법적 책임은 이제 부부가 된 40대 일반 여성인도 똑같이 하겠다는 걸 동의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부부 사이에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정우성 씨가 작년 11월에 이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친자 확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혼외자에 대해서 친부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게 되는 거거든요. 인지를 하게 되면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한 양육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법적인 부분도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일반인 여성이 이 부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엄연히 문가비 씨이기 때문에 이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서 인지를 하고 친부로서 경제적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그 혼외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배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앞서 안지용 기자님도 설명하셨지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인 신고가 된 그러니까 뭐 부부라고 되잖아요. 지금 40대 일반 여성. 네네. 그 여성과 정호성 씨가 자신의 혼외자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가슴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서로 어떠한 합의점이 없었다면 혼인신고까지는 이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는데 왜 이 시점에 혼인신고를 했을까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요, 지난해 있었던 일이 굉장히 본인에게 큰 일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문가비 씨, 그리고서는 본인의 아이에 대한 이런 돌봄과 동시에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 여성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는 이 혼인신고까지 이르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향후에는 어떻게 정리해 나갔다는 분명한 플랜을 제시한 후에 두 사람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이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가비 씨가 지난해 12월에 SNS, 그러니까 이 정우성 씨와의 태어난 혼외자, 그 아들 문제가 어느 정도 언론 보도 등이 약간 잠잠해진 이후에 사그라든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SNS에 이런 심경의 내용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질문 드려볼게요. 뭐라고 올렸냐? 2024년 1월에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다. 자, 다시 보세요. 이 SNS 내용은 2024년 12월에 올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2024년 12월에 올리는 시점에 그해 1월 어느 날 마지막 정우성 씨를 본 이후로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즉 정우성 씨와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 없다. 그 사람에게 즉 정우성 씨한테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요구한 적도 없다. 출산은 부모인 두 사람 모두의 선택이었다. 그럼 보세요. 고지고대로만 해석한다면 문맥을 박주희 변호사님,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럼 그 밖에 어떤 거에 뭐가 포함될까요? 사실 이 문가비 씨가 쓴 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일단 2024년 1월 이후로 아이 아버지와 대면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는 지난해 3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에부터 사실 이 글을 쓴 게 지난해 12월이니까 아이가 9개월 될 때까지 사실상 이 대면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우성 씨를 원망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근데 문가비 씨가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출산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자기가 아이를 빌미로 결혼이라든지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한 적 없다. 이거는 두 사람의 그냥 부모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정우성 씨가 아이를 대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으로서 이 양육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아이를 반드시 키우는 게 만나서 서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명의 양육자를 지정하고 나머지 이 신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양육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정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올린 SNS상의 내용을 기점으로 봤을 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한 9개월 동안 안 만났다는 거 아니야?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물론 문가비 씨가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럼 보세요. 지난해 12월 상에 지금 2025년 8월이니까 8개월 더 지났을 거면 17달 동안 만약에 한 번도 안 봤다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뭐 면접 교섭권인가 그런 거 없이, 물론 이혼한 사안이 아니니까 아이를 보지도 않고 그냥 양육비만 꼬박꼬박 넣어주면 그냥 법적인 책임,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한번 보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면접 교섭권은 이혼하지 않는 경우, 즉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출산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그래요? 이 면접 교섭권은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의무 행사는 아이가 실제로 원하지 않거나 반대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판결 과정에서도
판결문에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아마 양 당사자 간 합의가 굳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문가비 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정우성 씨는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 양육비는 전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합산 소득과 나이를 감안해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산이 상당히 높은 부모에게는 이와 같이 산정된 양육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아마 정우성 씨는 이와 같이 산정된 양육비보다는 높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만약 정우성 씨가 실제로 혼인하였고 혼인한 아내와 사이에서 추후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아내, 아이 그리고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모두 상속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행민법에 따라 상속분은 1.5대 1대 1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그건 이제 뭐 조금은 이제 장래 미래에 이제 다가올 문제긴 하지만 근데 지금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 건 지난해 혼외자 보도가 터져 나왔을 때도 이틀 뒤에 인정했고 실제 육성으로는 한 일주일 뒤인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제에서 공식 수상자 그때는 상을 주는 입장으로 올라가지고 자기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오늘 보도가 당장 오늘 터졌어요. 보도가. 그러면 물론 지난번 사례에 비춰봤을 때 조금 빠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언론의 관심 그리고 세간의 관심을 고려해봤을 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입장을 지난번처럼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이라 확인할 수 어렵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왜 이 시점에 보도가 나왔을지를 놓고 볼 때 일부러 하반기에 방송 재개도 활동 재개도 앞두고 있으니까는 한 번쯤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우성 씨는 지난 7월 15일에도 문화평론가 이 함돈균 씨의 SNS 통해서 책을 듣고 미소 짓는 사진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중들에게 한번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본인이 이런 지금 내용을 의도적으로 밝힐 생각이었다면 요거군요. 그렇습니다. 왼쪽 사진에. 굳이 저 사진을 올리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이같이 혼인신고 사실을 흘리는 이런 일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먼저 냈을 텐데 소속사에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정우성 씨는 추가적인 입장을 낼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일단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우성 씨는 하반기에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촬영한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있는데 이 작품이 하반기에 공개가 되거든요. 앞서 소속사는 사생활이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정우성 씨가 공식 석상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정우성 씨가 이건 사생활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동어 반복을 한다면 앞서 청룡 영화상 시상식 때 본인이 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정우성 씨가 지금 당장 침묵을 지키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공식 석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등 떠밀리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우성 씨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켜볼게. 지금은 이러저런 억측보다는 책임을 지는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모습 그게 꼭 언론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많은 팬분들한테 책임지는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분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아이고 얼마나 급박하길래 상의를 탈의하고 도망갑니까 지금 이담 아나운서. 저기 몸싸움이 일어나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어허. 그 몸싸움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허. 지나가던 한 남성이요. 또 지나가던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이 남성이 이 여성을 갑자기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상황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야 이게?
남성이 강제추행을 하자 그걸 발견한 시민이 남성을 저지하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머머. 상의를 벗으면서까지 시민에게서 벗어난 이 가해 남성, 멀리서 길을 건너는 외국인 관광객 여성 3명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쫓아갑니다. 어머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목격자들이 남성의 도주 경로를 손짓으로 경찰에게 알려줍니다. 어허. 경찰은요 40m 정도를 추격을 해서 이 남성을 발견합니다. 아, 쫓아가네, 막 쫓아가네, 쫓아가죠. 네네.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남성은요 피해 외국인 여성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고요.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경찰도 물러서지 않고 제압에 나서죠. 남성은 계속해서 경찰을 발로 차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데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이 보이시죠? 남성의 허리띠를 뒤에서 슬며시 잡으면서 어머나. 검거를 도와줍니다. 세상에 세상에. 남성은 제압을 당한 뒤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수갑을 채운 뒤에도 미칠 것 같다라는 소리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저희 사람이에요? 저 이제 지금 사람이 할 짓이에요? 당시 저 몹쓸 인간을 검거했던 경찰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또박하게 대답을 하는 등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지속하여 회피를 하였습니다. 혐의를 계속 추궁하자 범행 일부를 시인하였으며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범행이 인정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와 진짜 저 천하의 몹쓸 인간 아니 진짜 저 뭐하는 인간이 잡으면 일단 추궁해볼 거 아닙니까 박순 변호사님. 피의자는 작정하고 강제추행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반복된 강제추행이고 특히나 현장에서 강제추행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가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상당히 강해서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구속될 만한 사안입니다. 막상 현장에서 검거하고 보니 피의자는 무조건 부인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피의자의 전형적인 행태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검거되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인하기 마련인데 그 수순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여러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CCTV에도 포착됐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경찰관이 직접 목격하기도 한 사안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아까 CCTV에도 나왔지만 지나가는 행인분이 아마 어르신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그나마 저 몹쓸 인간의 허리춤 잡아준 것도 이 검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행위입니다. 보통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경찰이 잡을 때 혁대 있지 않습니까? 네. 혁대를 사실 딱 잡아 끌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도주를 한다거나 그게 힘들어져요. 저분이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주인공들 많습니다. 어떤 주인공? 용감하신 시민들이요. 네. 첫 번째 추행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추행을 하는데 아주 진짜 두려움 없이 달려가서 그 추행을 막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도주하고 있는데 목격하신 분들이 계속 손짓을 맞아요. 합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또 그렇게 빨리 못 갔을 테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혁대를 잡아채서 경찰에 지금 이 체포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찰도 이분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 시민분들이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정말 멋진 영웅분들이었습니다. 저 몹쓸 인간은 법의 무거운 철퇴를 맡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사이비 논란에 입을 연 강지섭. 제목 자체가 알쏭달쏭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이다 많아서 강지섭? 강지섭?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이름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겠지만 얼굴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아, 그래요? 드라마 하늘이시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최고 시청률이 44.9%까지 이분! 기록이 됐었습니다. 이분이죠. 어허. 20년 전 드라마인데도 아마 그 드라마 속에 강지섭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강지섭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강지섭 씨가 MBN 우은영 스테이에 출연을 해서요. 그래요? 자신과 관련한 JMS 신도 논란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신도요? JMS. JMS? 네, 신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강지섭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길이었다. 그리고 무지로 낙인이 찍힌 주홍글씨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저 JMS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이미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그 집단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말한다는 건 저기에 몸 담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떤 심경을 털어놨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잘못된 길이어서 내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건 아닌가? 지금 잊혀져서 뭐 사람들도 그런 일 있었냐 이런 사람들 있고 근데 뭐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뭐 그냥 저는 그냥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 싶어서 그냥 간 곳이고 사실 그러니까 바르게 좀 견디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고도 어머 강지섭이 JMS 다녔었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반면에 박주민 변호사님 JMS? JMS가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JMS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JMS는 정명석이 1978년에 창설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악명 높은 종교 집단인데요. 이 JMS 총재인 정명석은 지난 1월에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을 받았고요. 저 인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재에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거기다 지난달에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이 JMS 수련원 약수터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험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서 신도들에게 물을 팔아서 20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JMS의 악행이 워낙 유명하니까 몇 년 전에 OTT에서 JMS의 악행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지섭 씨도 이 JMS 신도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 논란을 겪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쯤 되면 박성배 변호사님이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죠. 아니 어쩌다가 저 잘 나가는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이기도 한 강지섭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JMS에 들어가게 됐을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지섭 씨의 종교 관련 논란은 지난 2013년 JMS 관련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앞서 그로부터 1년 전에 강지섭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집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옷방에서 JMS 관련 예수상 액자가 포착됩니다. 이를 두고 강지섭 씨가 JMS 신도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아 세상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뭐 집 공개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JMS 관련 액자, 그럼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당시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액자를 딱 본 순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지섭 씨도 당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저 해당 액자를 부순 사진과 함께 진작 버렸어야 할 걸 왜 창고에 놔둬선이란 글을 올려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당시 강지섭 씨의 소속사에서도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JMS에 다닌 것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5년 전에 탈교했다고 밝혔고요.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강지섭 씨 본인 역시 JMS의 어떤 이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성분들은 뭐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하셨고 남자들은 거의 이제 돈으로 11조 뭐 이렇게 근데 계속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대학교 때였어요. 교주랑 뭐 내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자를 몇 명 갖다 바쳤냐. 한 명이 엄청 친절하게 저한테 대해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악질이네. 제가 드라마 했던 모든 금액들을 사기까지 다 당해서. 아유 잘하네. 사실 제대로 된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종근 평론가님, 어쩌다가 저런데 빠져들까 막 이래 뭐 그런 뭐 이 안타까움과 좀 개탄의 목소리 내실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이비 종교는 사실 내가 사이비 종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굉장히 정상적이게 그렇게 밖으로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강지섭 씨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종교에 가면 내가 올바르게 살 것 같아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지섭 씨 이번 다큐멘터리 문제가 됐던 다큐멘터리를 보고서야 네. 그 실체를
깨닫게 됐다고 하고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다 보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학식이 높은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들더라도 이런 분도 믿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실체를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고 더 이상은 피해자가 없기만을 바란다고 신경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 피해자분들을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믿음,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위안돼 되고 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쪽으로 거기에 탈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14년간 버틴 자연인, 어머나! 자연인 하면 대박 사건 박주희 변호사님 딱 생각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두 명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MBN의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 오랜 기간 출연하고 있는 이 코미디언 이승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네, 이승윤 씨는 지금 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지 벌써 14년째가 됐다라고 대박 해요. 사건. 그런데 이승윤 씨가 최근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관련된 비밀을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비밀이 뭐냐면 이승윤 씨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재방료를 정산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목돈이 들어오는 기분이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재방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방송도 출연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방송 나오는 프로그램 출연료도 있지만요. 지금 수많은 요즘 케이블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틀어도 가끔 보면 자연인 나고 어머 저기서 자연인 나오네. 그 재방송 출연료도 받는다는 거예요. 대체 재방 출연료가 어느 정도일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의 아들, MBN의 피톤치드, MBN의 역사, MBN의 적장자. 네,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렛츠고! 오, 찾은 것 같아요. 머리가 갖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정말 진정한 자연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 아이고. 벌써 자연인 됐는데요? 자연인은 또 여기저기 재방송도 많이 하잖아. 재방료가 엄청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뭐 한 중형차 값은 나오죠. 중형차 값은 나오죠. 재방료가 야, 그걸로 집 샀다는 얘기가 있던데. 10년을 넘게 했으니까요. 그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대박 사건. 1년에 한 번 정산되는데 그 정산 재방 출연료 값이 중형차 한 대 값이라는 건 대박 사건. 이게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연말 보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연말 보너스. 그렇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와, 대박. 자연인은 계속 출연하고 계시니까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재방료 하나가 출연료보다 크진 않아요. 하지만 재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재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쌓여서 중형차 값이 됐다고 합니다. 이승윤 씨에 따르면 나는 자연인이다가 국내 방송 중 재방송을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짜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1년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무려 400번가량 재방송을 한다고 하고요.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에? 그렇죠. 한번 이렇게 집에 있는 그 텔레비전 채널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뒷번호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 단위. 예. 그걸 돌려보면 여기도 자연인, 맞아요. 저기도 자연인, 뭐 자연인 정말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 지난 14년간 꾸준하게 이렇게 출연한 덕에 집도 마련하고 성공했고 또 부모님 집까지 마련해드린 효자라고 합니다. 대박 사건. 아니 근데 제가 집에서 하도 심심해서 채널을 이 리모컨을 들고 쭉 뒷번호로 쭉 가봤더니 재방송이 어떠냐면요.
이 채널에서는 여름 옷 입고 나오고 한 두 채널 건너면 가을 옷 입고 나오고 겨울 옷 입고 대박 사건이에요. 근데 이담 아나운서 부러운 게 뉴스파이터는 재방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재방송이라는 거를 뭐 재방료라는 걸 받아본 역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재방송 하시면 지금 여기 5분들 좀 받으실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좀 재방송을 좀 하는 걸 좀 추진을 소형차 예. 값도 받으시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또 워낙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400번씩이나 재방송을 하다 보니까 와. TV를 틀면 이승윤 씨는 항상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요. 이승윤 씨가 산에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승윤 씨가 자연인인 줄 아는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롱런을 하게 될지 오래 가게 될지 또 이렇게 대박이 날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컨셉 자체가 굉장히 뭐 처음이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파격적이고 또 이승윤 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 콘셉트 자체도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이러다가 이 프로그램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끝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놀랍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14년요. 사실 이게 MBN 개국 때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4년이 MBN 개국 이 종편 채널 만들어진 역사와 같이 하는데 이 정도면 MBN의 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애정이 컸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거든요. 이거 첫 촬영하고 온 날 다음 날 만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옥상에서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나 그지 같은 프로그램 하나 해가지고 나 지금 너무 발목 걸렸다고. 나 진짜 야 이거 나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어요. 힘든 촬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맞아. 많이들 아시겠지만 1회 때 되게 힘들었고 진짜 맛있겠다. 이런 대가리를 성광이한테 내가 야 거지 같아서 못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갈까? 그건 뭐예요, 그 간. 안 먹으면 안 돼요? 아 먹어. 이거 여기 왔는데. 나는 야생인이다. 아니 진짜 영상 보니까 이게 어떤 이 프로 정신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안지적이 느껴져. 진짜 저걸 눈앞에서 저걸 방송 이 촬영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실제로 1회 촬영을 마치고 본인이 못 해먹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작진이 합리적인 설득을 합니다. 뭔데요? 아유 1회에서 생선 대가리 먹었는데 더한 게 나오겠어요? 라고. 근데 듣고 보니 맞는 얘기죠. 이제 시작이 어렵지. 그 다음은 좀 이제 맞아요. 평탄이 갈릴까 했는데 2회 때 나온 게 방금 영상에 나온 저 고라니의 생간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승윤 씨 입장에서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회 저 표정 보셨죠? 이거는 정말로 설정이 아니라 이걸 먹어야 돼라는 생존과 맞닿아 있는 그런 표정이었잖아요. 네. 저게 온라인상에 소위 말한 밈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승윤 씨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당시 종편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표정 관리 실패한 거 아니죠? 와, 대박 그렇습니다. 사건은. 자, 근데 왼쪽 저 표정 덕분에 오른쪽에 저렇게 한박 웃는 맞아요. 표정으로 할 수 아. 있었는데 본인이 이 시청률을 보고 이분이 프로는 프로입니다. 스스로 제작진에게 전화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 영상 맨 마지막에 이 짱돌찌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니 돌로 뭘 끓여라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네. 이 시냇가에 있는 짱돌에는 네. 고기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고기들의 그 비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찌개를 끓이면 생선찌개와 다름없다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진짜? 이런 정말 기적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승윤 씨가 14년 동안 롱런하면서 본인 집도 사고 부모님 집도 사드릴 수 있었던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이 일단 딱 들어봤는데 근데 이승윤 씨한테 숨겨지지 않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서요, 박성매 변호사님. 사실 이승윤 씨는 꾸준한 기부 천사입니다. 네. 이 최근에 폭우 피해가 이어지자 수해 이재민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부했고 어머나. 앞서 경북, 경남, 울산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역시나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머나. 또 겨울에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도 1,000만 원을 기부한 적이 있는데
코미디언이 됐을 때부터 소액으로 꾸준히 기부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1억 원이 넘어서서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심지어 지난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때는 직접 현지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승윤 씨 참 마음도 따뜻한데요. 정말로 우리 곁에 늘 자연인으로 남아주시길 기대할게요. 왜냐하면 이승윤 씨를 통해서 또 한 분의 자연인 윤택 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 그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힘드시더라도요. 이 짱돌찌개 드시더라도 좀 힘을 내주시길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다시 돌아온 꽁냥이 시청자분들 어머 꽁냥이가 뭐야 하실 텐데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전국을 강타했던 이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물도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고요. 이시열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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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담화로 저때 추억 그쵸. 남다 지금 다 까먹었어요. 얼어붙은 한강 위로 그렇죠.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챌린지 했었는데. 네. 근데 저때 이시열 우리 MBN의 이시열 기자 리포트가 이렇게까지 뜰 줄 몰랐어요, 진짜. 엄청났죠. 2024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걸 몇 개 네. 꼽으라 그러면 그 안에 꼭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것 중에 맞아요. 하나가 바로 저 꽁냥이 챌린지입니다. 네. 저 꽁냥이 챌린지는요. 뉴스 자료 화면으로 나왔지만 저거를 춤으로 만들어서 밈이 탄생하면서 저 챌린지를 한 사람들이요. 뭐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연예인들 다 했어요, 진짜. 맞습니다. 이명웅 씨도 했고요. 전유진 씨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뭐 방탄소년단의 진 와우. 씨부터 해서 아이유 씨 뭐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꽁냥이 붐이 일었던 지난해 겨울에 꽁냥이를 찍었던 MBN의 영상 기자, 그러니까 촬영 기자가 네.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찍게 된 이유를 올렸습니다. 아하. 그 글이 있는데요. 네. 그 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글을 보시면 그날 한강에는 굉장히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얼어붙은 강을 찍고 있는데 고양이를 발견했다. 어머나. 굳이 찍을 필요는 없었지만 귀여워서 몇 장만 담았다고 합니다. 실제 네. 좀 고양이 찍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그 한파 기사를 쓰려는 후배에게, 그러니까 이시열 기자겠죠. 네. 내가 찍은 영상을 알려줬고 그렇게 그 고양이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와. 그렇게 꽁냥이가 탄생을 했는데 네. 큰 화제를 모았던 탓인지 이 글 자체도 생각보다 그 호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심지어 몇몇 커뮤니티에 이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영상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안지웅의 MBN 기자들이 많이 주목받았어요, 사실은. 네, 이 고양이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 기자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허.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SNS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카메라 뒤에서만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 인터뷰도 해봤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진과를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작품을 남기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나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고양이를 찍게 됐다고 소감을 밝기도 했는데 네. 이쯤 되면은 이거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그때 꽁꽁 얼어붙은 한강을 저 고양이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저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꽁냥이 챌린지가 인기를 얻고요. 다시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 커뮤니티를 보던 기자는 최근에 이 꽁냥이를 봤다라는 이 사진과 글을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진을 보면 이 뉴스에 나간 모습 반대쪽이었지만 이거 찍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꽁냥인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꽁냥이가 맞은 것 같아서 살아있을까 궁금해서 이 꽁냥이를 찾으러 다시 뚝섬 한강공원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만났대요, 못 만났대요, 박상배 변호사님. 꽁냥이를 처음 본 날처럼 무척 추웠던 날 한강공원을 다시 찾은 기자, 공원을 서성이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마주치는데 운명처럼 그 고양이가 꽁냥이였습니다. 기자는 벤치 밑에서 겨울을 나던 꽁냥이에게 급한 대로 컵라면 뚜껑을 씻어서 추루를 짜주었고 이후 약 3주간 매일 퇴근 후 찾아가서 밥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지금은 이담 아나운서 혹시 이제는 길냥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품에 안긴, 누군가의 집사의 품에 안긴 그런 집냥이가 된 거예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 꽁냥이를 세상에 알리도록 그 영상을 찍었던 그 기자가
데려온 거예요, 집에요. 어머나. 그래서 이름도 꽁꽁이라고 지었고요. 우리 이동학 기자가 데려온 거예요? 네, 어머나. 이동학 기자가 데려와서 저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저렇게 세상에. 따뜻하게 집을 즐기고 있는데 6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와. 2019년도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6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고 꽁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지금은 저렇게 정수기에 있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때는 한강물 먹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또 인간과 교감하는 우리 이동학 기자 교감하는 또 이제 집냥이가 된 또 꽁냥이 안부를 들으니까 또 행복해집니다.